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 찾아뵙는 아프리카 TV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40년 만렙의사 이현입니다. 쪽은 안녕하세요. 20년 반렙 이진환입니다. 저 유비령입니다. 1년. 예, 부부장 동지 나오셨습니다. 예. 네. 우리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네. 네. 만필대를 활용하고 있는 반갑습니다. 네, 네. 인기 팬도 예. 많고 그래서 저희들 특별히 게스트로 예. 출연 없이 모셨습니다. 매번 게스트. 오늘 특별한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치원 원장님이십니다. 서울 YG 요양병원 원장님이신데 사실은 또 의료계에서는 또 맞아요. 이계에서 IT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입니다. 네네. 책도 많이 내시고 예, 그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예, 어떤 분인지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네네. 오늘 제목은 사실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네. 네. 어떤 분이냐 하면 좀 약간 날카로운 사진이 보이는데 장면. 네. 네. 아, 네. 실제로- 서울대학교로 네네. 나오시고 네네. 네. 또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임상양리학 전공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셨고 졸업은 못하고 수료구나. 네. 수료만 했습니다.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는 되셨네요. 예.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업무 이력을 보면 참 특이하신데 현직 원장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액셀러레이터를 하고 계세요. 예, 다른 분들과 참, 같이 예, 하고 참 있습니다. 비즈니스 쪽에 힘든 일인데 그게 음. 요즘 많이 뜨는 이 액셀러레이터를 하고 계시고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 써서 많이 들었는데 최윤섭 씨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같이 같이 하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현직 누움이라는 것도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렇죠. 네. 사운드 오브 헬스의 자문이시고 또 독특하게도 삼성 서울병원의 의료관리학과 임상 조교수 기획실 기획 담당 교수를 하셨는데 예, 굉장히 길긴 한데 예, 삼성병원에서 하여간 기획실 근무를 하셨고 예, 네네. 일종의 어드바이서 역할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또 이 맥킨지 와, 컨설턴트. 참 컨설턴트의 그 꿈의 직장인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를 하신 아. 의사 중에 이런 분이 계실까 싶은데 주변에 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누가 이런 거 김치원박 원장님 아니면 이런 거 할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주변에 많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의사로서는 이제 내과 전문의시죠. 네, 서울대에서 맞습니다. 수련 받으신. 맞습니다.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소개가 좀 숨이 찼는데. 네. 밑에 개인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밑에 적어놨거든요. 개인 블로그에 들어가셔갖고 www.kiwon.com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조사를 해보시기로 하고, 예, 마헌님, 연보리나님, 또 잘 될 거야님 반갑습니다. 아유, 갑자기 많이 오시네. 네. 연보리나님이 벌써 이렇게 존경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거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네네. 최근에 이제 책을 쓰셨어요. 네. 그렇게 저서 우리 방송에 저서 몇 권 없으면 못 나오시죠. 아, 네. 우와. 책값도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예. 비쌉니다. 네. 네. 비싸지만 책.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네. 네네. 디지털 헬스케어 네. 어떻게 비즈니스. 이거 이 지금 책들 좀, 뭐 뜨겁습니다 요즘. 이제 이분이 쓰면서. 책을 네. 내면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토론 뭐 많이 나오고 지금 뭐 내용도 보면 아주 지금도 네. 필독서 4차 특히 산업 이제 혁명. 보기 드물게 이제 우리나라의 일종의 메디컬 퓨처리스트로서 역할을 하시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력이 독특하신 분인데 오늘 일단 강의를 좀 네, 좀 들을까요? 들어보고 한 30분 정도 듣고 여러분들의 또 네. 궁금증도 같이 네, 해결하는 하고 시간을 갖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제가 제목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잡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그냥 일반적인 레벨에서 뭐 너무 기술적이지 않은 것으로 실제 이미 많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를 예. 제가 남겨드릴게요. 예, 이제 그냥 바로 넘겨서 예. 예. 오늘 주로 말씀드린 아마 30분 정도면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주로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이 예전에는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것들을 환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단, 심지어는 치료까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요한 어떤 기술과 제품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됐을 때 과거 현대의학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지 않겠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은 또 저희 분야에서 워낙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혈당 측정계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아마 혹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뭐 당뇨 환자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의사 입장에서도 또는 환자 입장에서도 현대의학에서 혈당 측정계는 참 독특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대부분의 검사라는 건 사실 병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가 스스로 검사를 집에서 하는데 그것도 아직 흔치 않은 현상인데 심지어 스스로 피를 내 가지고 그걸로 검사를 한다라는 것은 2020년인 지금 해도 사실은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싫어. 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환자들이 집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기술을 갖다 붙이면 환자들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여기 보이는 이거 혹시 제가 이게 안 보입니다. 여기 제일 그 화면 왼쪽 편에 보시면 이제 혈당계입니다. 근데 혈당계인데 이 혈당계가 차이가 뭐냐면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데이터가 뜨면은 그 혈당 수치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제품이고요. 근데 얼핏 들으시면은 아니 뭐 기존 제품이랑 똑같은데 뭐 데이터나 꼴랑 넘어가는 게 뭘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제가 새로 진단한 저희 병원 오신 당뇨 환자 분에게 뭐 교육 다 시키고 그래서 집에 가실 때 보통 이런 수첩 하나 드리죠. 당뇨 수첩이란 거 하나 드리고 집에 가시면 여기 혈당 수치 열심히 적어서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다음번 외래 때 잘 봐드릴게요. 집에 가시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닥 부지런하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당을 일단 잘 안 재시고요. 혈당은 쟀는데 깜빡하고 수첩에 안 적으시고 수첩에 적었는데 깜빡하고 의뢰 안 가져오십니다. 그럼 이제 저는 환자분이 다음에 오시면은 뭐 혈당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럼 환자분은 대충 기억나는 수치 한 2개 던져주시고 저는 대충 알아듣고 대충 약을 처방하고 당뇨병이 대충 관리가 돼버리는 이제 이런 그림인데 근데 아마 현대인 중에서 스마트폰을 집에 둔 채로 밖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이면 100 집으로 일단 가실 겁니다. 맞습니다. 불안해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는 자기 스마트폰을 일단 병원에 가지고 올 거고요. 그럼 적어도 측정도 안 한 환자는 어쩔 수 없지만 측정을 했다라면 그 데이터는 100% 병원으로 온다는 뜻이 될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병원에 넘어와서 뭐 저런 것도 필요 없는 것도 다 기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은 뭐 이제 데이터 연동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아직은 그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술도 저희가 환자 데이터를 의사가 실제 봐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방금 느끼셨겠지만 어쨌든 방금 좀 전에 이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씩 결국 찔러야 돼서 그때마다 아파야 된다는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당뇨병 중에서도 주로 당뇨병이 매우 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보통 소아당뇨라고 부르는 제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찔러서 사실 혈당을 재야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나온 제품들이 저희가 지속형 혈당 측정계라고 부르는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가운데 있는 제품이고요. 저기 이제 배에 붙어 있는 저 제품이 이게 지속형 당뇨 측정. 이것을 뒤에 침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배에다가 꽂고 다니시면 됩니다. 찌를 때 아플 것 같아요. 이것도 아플 것 같은데. 한번 아프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5분에 한 번씩 혈당을 알려주고요. 다만 단점은 뭐냐면은 하루에 한 번씩은 일단 손을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일단 비교를 해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이건 좀 큰 단점인데 만약에 자동으로 뜬 혈당이 이상하다. 그럼 제가 뭐 약을 바꾸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또 한 번 더 찔러야 됩니다.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여러 번 찔러야 된다는 단점은 여전히 존재해서 아직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제품이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 좀 덜 찌르게 만들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나온 제품이 여기 마지막 오른쪽에 나온 제품입니다. 그 에보트라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만든 프리스타일 리브레, 이진환 기자님 여기 붙이고 마침 붙이고 오셨는데 화면을 크게 해볼게요. 잠깐만 들고 계세요. 겨드랑이인데 저희가 마치 짠 것처럼 오늘 이제 왔는데 자 이렇게 팔에다가 센서를 붙이고 계시고요. 500원짜리 동전만 패스치를 붙이고 계시고 그리고 기자님 보여주시죠. 요걸 제가 붙이는 것도 크게 안 아프고요. 일단 붙이고 난 다음에 앱을 다운받아요. 다운받으면
이런 앱이 뜨거든요. 자, 보시면 이런 앱이 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짠 NFC처럼 접촉만 되면 얘가 지금 혈당을 체크해서 잠깐만요. 뭐 항상 이렇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붙여서 체크를 합니다. 그럼 바로 81이라는 수치가 바로 뜹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한번 찔러가지고 피를 찍찍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지금 한번 더 할까요? 또 하겠습니다. 또 81 또 나왔습니다. 야, 예. 좋네. 이렇게 네. 편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그래서 이 제품의 네.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한번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네. 2주 동안 확인할 필요도 없고 여기 뜬 수치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데이터를 딱 저한테 갑니까 이게? 뭐 아직 자동으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예 물론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의사한테 가서 보여주면은 지난 뭐 2주 또는 한 달 동안의 데이터들을 분명히 이제 의사가 보고서 진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해보니까 한 이틀 동안 사용했는데 제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지 그것도 감이 바로 오겠네. 바로 체크를 해서 확인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당뇨 수첩은 이제 없어지겠네. 이게 필요가 그래픽이 없잖아요. 제 그래픽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언제 어떻게 제일 높았는지 체크가 피크가 딱딱 보이네. 또 메모 기능이 있어서 네. 점심 몇 시 뭘 먹었는지 그때 어떻게 뭐 쓰면 있었다.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예. 이게 개인 의사가 만약 제 걸 좀 챙겨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의사들이 봐주는 이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전을 위한 인프라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너무 같습니다. 편해졌네. 그래서 조금 넘어가서 다른 제품들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다음 예, 슬라이드 할까요? 시간을 아껴야 될 것 같아서 또 조금 신기한 걸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스마트 알약이라고 이름이 뜨는데 네. 정확하게는 스마트 센서가 들어간 알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에 센서가 예, 들어간.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그 파스 같은 게 있는데요. 환자는 이제 이 파스를 평소에 여기 명치에다가 붙이고 계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센서가 들어간 약을 환자가 먹으면 네. 위에서 소화가 되겠죠. 네네. 소화가 될 때 신호가 만들어져서 파스로 신호가 갑니다. 음. 그럼 파스가 그 신호를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여기다 보내주게 됩니다. 무슨 신호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환자가 약을 모르겠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정확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반응이 반반 갈리는 것 같아요. 우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세상에 약 하나 먹이는데 뭘 이렇게까지 고급 기술을 써야 되느냐. 근데 이제 결국 그겁니다. 그만큼 환자분들이 게으른 분들이 많으시고 또는 게으르진 않아도 깜빡해서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환자분들이 약을 잘 먹어야 병도 잘 관리가 되고 또 부수적으로는 이런 걸 만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약이 많이 팔리겠죠. 보험회사에서도 관심 있겠는데? 예, 보험회사도? 아무래도 환자들이 약을 안 먹어서 생긴 부분이 있을 텐데 약을 잘 먹어서 의료비가 줄어들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 이 약은 이 아빌리파이 마이사이트라고 하는 약 자체는 미국에는 이미 시판이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돈이. 이 약이 한 달치가 이제 이 약은 이제 저희가 옛날에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렀었던 조현병 환자를 위한 약이고요. 근데 이제 이 약의 한 달치가 한 1,000불 정도. 한국으로 치면 120만 원. 어떠세요? 이게 천조국은 워낙 비싸다고 했으니까 뭐 한 달에 120만 원이면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근데 그 보험에서 다 하는 거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약에 센서가 붙어 있지 않은 똑같은 성분의 약, 센서는 없는 거. 네. 똑같은 성분의 약이 이제 복제약, 제네릭으로 풀려서 나왔는데 그게 불과 20몇 불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센서 값이 너무 비싸네. 900불이 넘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것도 센서 값이네. 예, 아직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적용을 안 해주고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가격의 장벽을 아. 넘어서기는 또 좀 힘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천지성이 없네. 근데 뭐 간염치료제 하나에 예, 아주 비싼 약들,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되고 아주 네. 비싼 약들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전 화면에서 뭔가 제품 여러 가지 사실 준비하셨는데. 예. 그거 볼까요? 사실 네. 요거는 이제 역시 아까 혈당 측정기처럼 기존의 환자들이 쓰던 어떤 기기에다가 최대한 묻어서 센서를 넣는 제품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흡입기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흡입기를 하면은 아마 아시겠지만 주로 천식 환자들 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부분 입에다가 물고서 눌러주면은 흡입액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천식 있는 환자분들이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이제 천식 증상을 좋게 하는 제품이죠. 응급에도 좋겠네. 근데 이제 이 제품의 차이는 이제 약 자체는 기존에 있던 약들이고요. 네. 여기서 차이는 요 센서를 얘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 약을 쓸 때마다 이게 기록에 남고요. 그럼 이거 기록에 남아서 어디다가 쓸 거냐? 일단은 첫 번째는 이 기록이 중요한 게 환자가 어떤 약을 여러 번 쓴 기록이 있으면 이 환자의 다음번 치료제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게 기록이 없으니까 환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확하고 제대로 맞는 약을 빨리빨리 못 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정확한 횟수를 알면 약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고 언제 썼는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이제 언제 썼는지 말씀 주셨는데 어디에서 썼는지 왜냐면은 스마트폰이랑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는 스마트폰 내 GPS 센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가 어떤 장소에만 갔다 오면 뭔가 나빠진 일이 자주 생긴다. 그러면 원인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천식을 나쁘게 하는 상황이 그 장소에 있나 보다라는 것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의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떤 회피를 할 수 예, 있도록 예. 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이미 기존에 쓰던 제품에다가 디지털을 약간 얹어서 환자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식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 환자의 횟수, 사용 횟수 이런 것들 데이터를 네. 의사가 보고 이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하는. 예, 예. 야.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건 주로 어떤 정보를 얻는 진단에 가까운 제품들 또는 데이터를 얻는 제품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질병을 관리하거나 심지어 치료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회사는 뭐 블루스타라고 하는 제품이고 옆에 있는 웰닥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네. 당뇨병 관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을 물론 이 프리스타일 리브레 아까 보여주셨던 제품이랑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미국에선 데이터가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당뇨 관련된 생활습관 관리 같은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앱을 만들었고 근데 이 회사가 저희 업계에서 좀 기념비적인 회사인데 왜냐하면은 이걸 가지고서 FDA를 가서 앱인데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 신기하다. 근데 그게 2020년인 지금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얘네는 그거를 2010년도 오, 굉장히 빨리 받았네. 이 업계에서는 좀 선도적인 회사고요. 물론 뭐 지금은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 뭐 미국에서는 심지어 뭐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제 앱을 가지고 좀 질병 자체를 좀 치료한다는 개념 회사들로 나오는데요. 얘는 게임입니다. 아킬리라는 회사인데 이 게임을 가지고서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ADHD라고 부르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이제 치료제를 게임의 형태로 만들었고요. 게임이 오히려 ADHD를 치료해요? 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임상시험들을 거쳐서 FDA 승인 절차를 들어갔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임상시험을 해요? 서울대, 서울대 병원에서도 저거 한번 개발해가지고 비슷한 거를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승인이 안 났나 보네요. 궁금하다. 이런 거 임상시험을 어떻게 할까 이걸? 네, 이런 것들은 근데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그냥 두 분으로 저희가 왜 그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했었는데 한쪽 분에는 저 게임을 하게 하고 다른 쪽 분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간단한 단어 퍼즐을 줘가지고 그 양쪽을 비교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왜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소위 말하는 설탕약, 플라시보를 썼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에서도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의존도가 너무 커져가지고 왠지 스마트폰이 이런 걸 해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디지털에도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뭔가 이런 게임을 하면 내가 좋아질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좀 작은 게임을 하나 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플라시보로 쓰는 식의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겠는데 그 플라시보가 만드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이니까 그냥 막 쓰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나름 좀 엄격하게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FDA에서 승인을 받지는 못했고 원래 예상은 작년 말쯤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이 기존에 있던 의료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 게임의 어떤 근간이 되는
어떤 요법이 인지훈련이라는 요법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정신과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ADHD 치료에서 인지훈련이 메인이 되는 치료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좀 아쉬웠고 두 번째는 이 게임이라는 형식 자체.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세상에 무슨 게임을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냐 내가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FDA 같은 곳을 통과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또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처방용으로 얘네들이 내놓을 예정인데 과연 의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처방을 할 거냐라는 게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그냥 같습니다. 흥미롭다 이 정도로 치고 처방은 안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게 좀 한계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한 단계 더 넘어간 이제 이미 FDA 승인까지 받아서 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제 제품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네. 이 제품은 리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앱을 가지고서 중독 치료, 중독 중에서 마약 중독을 제외한 나머지를 치료하는 제품인데 이분들은 이제 이걸 앱을 가지고서 하는데 워낙에 중독 치료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지 행동 치료라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담 치료 같은 건데 그 상담 치료에 들어가는 방법을 앱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을 가지고서 이름이 리셋인 거예요? 예, 이름이 리셋입니다. 아마 인생을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아라 이제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꽤 여러 건을 해서 효과를 입증을 했고 그래서 FDA에 가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제품 역시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좀 기념비적인 제품인데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당뇨 관리 앱 같은 게 뭐 의료기기 허가 받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쪽들은 허가 받을 때 이게 치료 목적이다라는 말은 또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얘는 이제 치료 목적이다가 정식으로 적응증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념비적인 제품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처음 FDA 승인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기념비적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온 게 리셋에다가 O를 붙여서 O는 이제 오피오이드 또는 이제 마약 계열이죠. 마약 중독 치료제를 또 FDA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불면 치료제까지도 FDA 허가를 받아서 물론 이제 아직 보험 적용은 제가 알기로는 못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미 이제 아주 큰 허들들을 많이 넘은 제품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라피틱스라고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제품들을 저희가 묶어서 디지털 세라피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한글로는 뭐 디지털 치료제 또는 디지털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있고 디지털 신약? 예. 맞다. 근데 신약은 저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표현인 게 이게 좀 아무리 그래도 이걸 가지고 신약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꿀꿀이 고모님 반갑습니다. 네. 부담 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서 데이터도 많이 모았는데 이걸 가지고 현대의학에서 못하던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은 안녕하세요, 고모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레벨은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제품은 애플워치인데 얘는 애플워치 한 5세대일 텐데 이런 제품보다는 말고 한 애플워치 한 10세대쯤 되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직은 상상입니다. 아직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상상입니다. 여기 있는 제품은 지금 있지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갑자기 애플워치 알람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한 5분 있으면 심근경색이 생길 것 같아. 응급실 한번 가봐야. 그래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막상 갔는데 왜 왔어요? 버스 퍼지 주고 많으면 이거 곤란하죠. 잠도 안 오겠어. 잠도 안 해 막. 야, 너 급하다 지금. 이러면 자다가 또 가야 돼. 빅데이터와 이제 AI의 인자 그게 굉장히 향상됐을 때 그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가끔 강의 때 저 사례가 아니고 이제 이런 상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웃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무슨 일이 터진 다음에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아픈 환자가 일단 응급실을 와야 지금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분이 꿀꿀이님이 계셔가지고 아프리카 방송에서 의학의 최초로 개설한 아프리카 병원 방송이고요. 지금 오늘 주제는 뉴로말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문가 김치원 교수님을 원장님을 모시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이 됐죠? 계속 하시죠. 병원에 왔을 때 뭐 심전도를 찍어서 이상이 있다든지 뭐 피를 뽑아서 이상이 있으면 뭐 복잡한 검사도 하고 약도 쓰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은 환자의 일이 터진 다음에 시작됐죠. 이게 반드시 의학 교과서도 항상 그렇게 나왔었고 그럼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여기 있는 뭐 이런 제품들은 지금도 이미 쓰고 있지만 뭔가
뭔가 매우 편한 방법으로 이런 거 말고 훨씬 편한 방법으로 저희가 평소 심전도를 계속 측정을 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 그러면 이럴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아, 이게 우리가 측정을 안 해서 몰랐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사실은 심근경색이 생기기 전부터 아주 미세한 변화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물론 그게 1시간 전에 나타나지 않겠지만 뭐 3분 전, 5분 전에는 이미 변화가 나타났었는데 다만 우리가 평소 데이터를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미세한 변화라서 이게 사람 눈에는 안 보여서 몰랐는데 또 인공지능 같은 너무 좋은 데이터 분석 툴이 나오니까 아, 이제는 이게 보이는구나. 사람 많이 살리겠는데요.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약간의 과장이 있는 사례이긴 한데 이게 이제 과장이 아니라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이제 제품은 아까 제가 왜 지속형 혈당 측정계라는 5분에 한 번씩 혈당 측정하는 제품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제품을 만든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IBM의 왓슨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앱을 만들었는데요. 뭐냐면은 5분에 한 번 혈당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저혈당이 생기기 전에 무슨 변화들이 생기더라는 걸 잡아낸 거죠. 그래서 앱에서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너 한 1시간 뒤에 저혈당이 생길 것 같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아시겠지만 의학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당뇨병 환자가 머리가 어지럽거나 땀을 뻘뻘 흘리거나 힘들면 한번 측정해 보거나 측정을 못하면 뭐 사탕 하나 먹고 넘겨라. 그러니까 증상이 생긴 다음에 뭔가를 했었는데 예측이 가능하면은 미리 먹어서 저혈당이 사실 훨씬 위험한 증상이다 보니까 그걸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한 단계 더 넘어가는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던 CGM이라고 붙어있는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속형 혈당 측정계입니다. 그래서 5분에 한 번 혈당을 얻어서 자기네 제품으로 넘겨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와는 또 별개로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인슐린 펌프라는 제품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몸에다 꽂아서 몸에다 인슐린을 넣어줘서 당뇨병 혈당 관리에 쓰는 제품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연동을 세게 해놨구나.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연동이 없었거든요. 그냥 의사가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에 맞춰서 인슐린이 들어갔었는데 야, 그럼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미 저희가 혈당을 측정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혈당을 가지고서 분석까지 다 했다면 그 결과를 인슐린 펌프에 갖다 붙이면 그때그때 맞춰서 인슐린을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론적으로 분명히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같은 회사의 메드트로닉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시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이제 여러 세대, 뭐 한 4세대 정도를 거쳤고요. 마지막 세대의 제품은 스스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것, 떨어지는 것을 이 기계가 알아서 조절해 주겠다가 이미 가능한 수준의 제품이 되었습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갔다가 적게 나갔다가 알아서 해줄 수가 있어서. 이상 뭐예요 그럼? 근데 뭐 당뇨 환자가 해야 되는 게 혈당 관리만은 아니니까요. 또 이제 혹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약을 자체를 아예 통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환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너무 좋겠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그 일반적인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인공지능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인공지능을 조금 충분히 하셔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공지능은 한 2가지만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현재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미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엑스레이라든지 CT, MRI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꼭 그것만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중에서 영상의 형태로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은 병리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걸 현미경으로 보는데 사진으로 찍으면 그게 이미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뭐 심전도라든지 뇌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쉽게 좀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두 회사는 다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인공지능 회사들인데 여기 있는 게 이제 가슴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여기 뭔가 이제 표시가 된 것들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폐결핵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 위에 사진입니다. 이 표시가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저 빨간색 부분이 폐결핵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여기도 폐결핵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니까 판단을 의사인 네가 잘 해라 라고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바로 밑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네요, 이건. 조직 검사 슬라이드인데 뭔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손가락 예, 4번 정면 4번 아니, 손가락 말고 여기 바로 밑에 예, 뭔가 이상한 시커먼 검은검은 예, 저쪽은 저 부분에 암처럼 의심되는 세포가 보이니까 판단은 의사이니까 잘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환자만 좋은 게 아니고요, 의사들한테도 좋습니다, 이게. 네, 이것은 사실 의사를 위한 제품이죠. 의사들의 판단을 도와주고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부담 슬라이드에서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그동안에 나왔던 거의 모든 인공지능은 제가 왜 자꾸 의사를 도와준다를 강조를 했었냐면은 식약처나 FDA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 판독하는 게 아니고 의사를 돕는 거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나온 단 하나의 제품에서 그게 없는 그 표현이 없는 제품이 딱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독하는 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 라는 제품이 딱 하나가 나와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의사보다 나아 그 얘기는 그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얘기하면 이게 왜냐하면 실제 완전 판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가 해주는 건 뭐냐면은 망막 사진을 찍는데 망막 사진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데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다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제 해주는 것은 당뇨병 환자에서 저희가 그 망막 질환이 없어도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망막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눈이 나빠질 수 있는데 증상이 없어도 병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내과 의사들이 당뇨병 환자들 진료를 하면은 1년 되셨으니까 이번에 어디 밖에 안과 가셔서 검사 한번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환자분들은 또 게으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내가 약은 꼭 타야 되니까 내과 의사를 만나는데 안과 의사까지는 안 만나거나 근데 그게 한국같이 의사 만나기 쉬운 나라는 그나마 괜찮은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뭐 예약도 해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이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제때 안과 망막 검사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떤 용도냐면은 이 망막 촬영기를 원래는 안과에 있고 안과 의사가 그걸 판독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망막 촬영기가 저 같은 내과 의사 진료실에 들어와 있고요. 그럼 환자가 찍으면은 얘는 어디까지 얘기해 주냐면은 이 환자는 당장 안과 의사 보러 가야 돼. 얘는 질병을 진단하는 자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를 당장 보러 가야 돼. 1년 뒤에 또 찍어도 돼를 판단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도 있네. 안과 의사 선생님도 이 기계에 도움을 받아서 맞습니다. 환자를 더 많이 끌 수 있을 거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검사를 안 했을 텐데 검사를 챙겨서 할 테니까 뭐 실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막을 수가 있을 거라서 사실 의사들도 언제 나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미 나와 한국에서는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미국에서도 시판은 되어 있는데 아직은 모험수가 적용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시판이라는 게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는 이제 병원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이게 한 건 판독당 20불, 30불씩 내도록 가격까지 다 근데 아직 보험은 안 돼 있고 회사랑 의사가 계약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FDA 승인은 다 받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겠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판독을 도와주거나 판독하는 제품들이고요. 이제 두 번째 유형, 또 다른 유형의 제품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이름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학적 의미를 찾아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복잡한 이제 썼습니다만은 결국 앞에서 보여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혈당을 가지고 앞으로 생길 일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서 조금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얘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병일 텐데 부정맥의 일종인데 가장 흔합니다. 근데 아시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심방세동이 있으면 중풍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미리 저희가 중풍 생기기 전에 뭐 약도 드시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한번 생기면 평생 간다. 그럼 사실 한 번만 병원에 오면 찍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진단이 될 텐데 이 병이 고약한 거는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환자들이 있고 또 생겼을 때 반드시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또 어떻게 검사를 그때 받으면 될 텐데 생겼는데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약한 경우죠. 근데 그런 환자들도 중풍이 생길 위험은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서 중풍이 생긴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 심장내과 교수님들이 관심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게
분명히 지금 정상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 심방세동이 생긴 사람이라면 심전도를 찍어도 정상처럼 나왔지만 잘 보면 뭔가 이상이 이미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들여다봤는데 이게 사람 눈으로는 사실 못 찾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제 이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매우 잘 나가는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심방세동이라는 앞에 사진 여기에 심방세동이 한번 찍힌 환자들 중에서 요게 찍히기 한 달 전에 심전도를 찍었는데 우연히 정상 심전도가 나온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많지는 않을 텐데 워낙 큰 병원이니까요. 워낙 많은 환자들이 심전도를 찍었으니까 그런 환자들이 꽤 몇백 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정상 심전도와 주구장창 항상 정상이었던 환자들의 심전도를 모아가지고 따로따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면은 인공지능 눈으로 보기에는 이 차이가 근데 심지어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나는 여기가 이상한 거야 라는 말을 해줄 수 없지만 인공지능 스스로서는 얘는 뭔가 좀 이상한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완전 알파고네, 알파고. 예, 거의 이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의사가 볼 수도 없었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봐주는 레벨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이 정도 레벨이 되면은 이제 기존에 하실 것들은 뭐 그래봤자 나를 도와주는 제품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도 못했던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이 물론 아직 시판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연구 레벨이긴 하지만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분석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찾았다면 이거 의사의 공이에요? 아니면 인공지능의 공이에요? 제일 저자는 누구로 해야 됩니까? 인공지능은 제일 저자는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공은 의사에게, 진단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되네. 제주는 뭐 상관없고. 돈도 의사가 받으니 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굳이 이 심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데이터들이 우리 이제 몸속에서 생체 분석이 많이 되니까 그죠? 근데 아까 저는 이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왜 당뇨 환자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중요한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사실 당뇨 환자들은 여전히 처음부터 제가 왜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평소에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병이 현대의학에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모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께는 저희가 해드릴 게 좀 많은데 다른 환자들은 사실 거꾸로 얘기하자면 별로 데이터를 모은 게 없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좋은데 데이터가 없어서 뭔가를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공부할 게 없네.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면 아쉬운 점인데 이제 좋은 기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빨리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네. 점점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뒷부분 넘어가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적용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앞에 썼던 슬라이드랑 좀 비슷하실 겁니다. 그림 하나만 딱 달라졌죠. 이 세 가지는 다 지속형 혈당 측정기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제품 아까 보여드렸었죠. 단점이 뭐였냐면은 아침마다 한 번씩 일단 찔러서 확인해야 되고 또 이상하면 그때마다 또 찔러야 되고 그래서 여러 번 찔러야 되는 제품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지속형 혈당 측정기는 아침에 한 번은 찔러야 되지만 막 그 이후엔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낮에는 더 이상 찌를 필요 없이 수치가 나오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이진환 기자님 보여주셨던 이 제품은 한 번도 찌를 필요가 없는 제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미국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혹시 어떤 거 같으세요? 혹시 이영 교수님 생각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찔르는 거 두 가지만 받나요? 이 가운데 있는 제품과 오른쪽에 있는 제품 두 가지만 받고 있고요. 여러 번 찔러야 되는 제품은 아직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상될 수 있겠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보험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에 5분에 한 번씩 혈당을 알려주고 이거는 솔직히 나는 관심 없고 안 찔러도 되는 놈이 장땡이다. 왜 장땡이냐? 그때마다 침값도 들어가죠. 센서값, 종이값 들어가는데 그 돈을 아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보험회사 입장에서 5분에 한 번 혈당 알려주는 건 난 솔직히 별로 관심 없어 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얻으실 수 있는 가치와 보험이 생각하는 가치가 좀 다를 수 있는 측면의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하나 더 보험 적용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아까 의료 인공지능에서 제가 이미지 판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걸 봐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 적용 우리나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험 적용 해준 나라가 별로 없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심평원이 이런 인공지능은 앞으로 보험 적용을 해줄 수 있어. 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여기 이제 왼쪽 편에 레벨 1, 2, 3, 4로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레벨이 올라갈수록 수준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레벨 2를 보시면은 기존과 유사하거나 조금 좋아지는 진단 능력을 보이는 경우, 비고란에 보시면 별도 보상 안 해준다. 그러니까 수가를 적용 안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업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존에 봤던 왜 인공지능들, 예를 들어서 가슴 엑스레이를 봤는데 의사가 같이 보면 의사만 볼 때보다 뭐 한 3%, 4% 더 많은 걸 잡아낸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 레벨 2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보험 적용이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레벨 3 정도는 돼야 이제 보험 적용을 해주겠다는 건데, 보시면 현저한 진단 능력의 향상,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한 10%라든지 이렇게 화끈하게 수치가 올라가든지, 그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사람이 볼 수도 없었던 가치 있는 정보를 알아내면 거의 보험 안 해주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 생각보다 보험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추가적인 보상이 돼야지 이걸 개발을 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나라 일부 병원들에서 그냥 병원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을 하면서 이제 쓰시는 경우들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꼼꼼히 보느라고 뭐 엑스레이 현장에 뭐 몇 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을 다만 몇 분만 아껴줘도 전문의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뭐 그것으로 비용을 가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가 적용까지 해줬다면은 우리나라가 뭐 소위 말하는 뭐 인공지능 뭐 선진국 이런 게 되는데 아주 큰 좀 미천이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레벨 2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조금 아쉽죠. 근데 또 조금 다른 사례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의 사례인데,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보험 수가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단순히 판독 정확도만 좋아지는 것만으로는 힘들다면은 어떤 놈들이 수가를 받을 거냐. 그래서 요 제품, 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얘는 이제 하트플로우라고 부르는 회사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어떤 제품이냐면은 저희가 협심증,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원래 제대로 정식으로 하는 검사는 저희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혈관에 구멍 뚫어서 철사를 집어 넣어가지고 심장 김정은이 했다 말았다 말이 있었던 그겁니다. 근데 이제 철사를 뚫는다는 것에서 느끼시겠지만 위험하죠. 위험성이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꼭 필요한 환자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꼭 안 해도 되는 환자가 있을 텐데 좀 발라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의료비도 적게 들 거고 환자도 편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썼던, 현재까지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CT를 찍는데 특수 CT, 관상동맥 CT라는 걸 찍어서 이게 혈관이 좁아진 환자들은 굳이 혈관이 안 좁아진 환자들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환자들은 혈관은 좁아져 있지만 안에 지나가는 피는 잘 흐르는 환자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좁아져 있지만 굳이 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의 음성이 나오고. 일종의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게 근데 CT는 아시겠지만 그냥 어떤 정적인 한 순간을 찍는 이미지니까 이걸 몰랐었는데, 이 회사에서 한 건 뭐냐면은 그 CT 데이터를 가지고서 혈류가, 그러니까 피의 흐름을 추정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CT를 찍고 나서 이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 피가 잘 흘러가는지 아닌지를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줘서 이게 잘 흘러가는 환자들은 굳이 관상동맥 조영술 같이 더 위험하고 비싼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이 제품의 가장 큰 가치는 뭐 판독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관상동맥 조영술 같이 비싼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선별해 줄 수 있는 검사. 비싸고 위험한 검사. 그러면 보험 입장에서는 역시 내가 의료비를 아끼겠구나. 라는 계산이 바로 나오죠. 바로 보험에서 도입을 하게 그래서 아직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식 수가는 아니고요. 임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보험 얘기입니다. 아니요. 메디케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보험이잖아요. 공공도 그래요? 메디케어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건강보험공단도 이 시스템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국에 아시는 NHS, 영국 NHS도 임시 수가
임시수가로 적용해주고 있고 일본에서도 임시수가를 해주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아닙니다. 얘는 미국에서 첫 번째 임시수가가 1,5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T까지 합해서 1,500불이 아니고요. CT 찍고 나서 데이터 분석만 하는 게 1,500불. 추가로 1,500불 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수가가 한번 깎여가지고 한 1,000불 좀 안 되는 액수가 나왔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CT도 아니고 CT를 분석하는 기술에 과연 1,000불이나 수가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는 그냥 이게 10분의 1 정도이니까 10만 정도. CT 값을 포함 뭐 이렇게. 내 생각에는 되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수술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해주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뭐 100만 좀 부담스럽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포함시켜가지고 수가를 매기는 방법으로. 사실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이익인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니 세상에 이거 뭐 이미 다 디지털 제품인데 그럼 뭐 꼭 1,000불씩 받아야 돼? 이거 뭐 사실은 어차피 디지털이니까 싸도 되잖아.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제품은 두 번째 제품부터 매우 싼 거고 그렇죠. 디지털 첫 번째 제품은 몇백억, 몇천억씩 좀 비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많이 쓰고 나서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대한민국에도 좀 싼 값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좀 앞서가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생각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뭐 보험 수가도 일단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렇게 받는 케이스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현재. 네네, 아직 뭐 한국에서는 전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아까 그 제품 하트플로라고 부르는 그 제품에 주요 연구진 중에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 분들이 이렇게 기여는 많이 했는데 막상 이 제품을 한국에서는 이제 쓰고 있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이게 아직까지 이게 인공지능과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원격 의료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접목되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냐. 네카가 좀 역할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카 같은 데서. 네카요? 네. 제 차가 그렇게 역할을. 썰렁했습니다. 추웠어요. 그러면 뒷부분으로 가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의사의 처방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험 적용을 오케이. 그러니까 보험 적용을 받았다 치고 근데 이제 의사들이 결국 이것을 현장에서 써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까다로운 이제 재밌는 또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예전엔 우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몰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알게 됐으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뭐 진료를 하시면 환자에게 좋지 않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하게 의사 입장에서는 아니, 옛날엔 내가 이런 거 안 봐줬는데 갑자기 저는 똑같이 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만큼 데이터 봐주세요. 그렇죠. 근데 따로 뭐 돈 드릴 건 없고요. 그냥 의사니까 알아서 잘 봐주세요. 버든만 그러는. 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야 이게 꼭 의사들이 반가워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게 이제 그런 측면이 의사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의사니까 더 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거 많아요, 은근히. 근데 이거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2020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앞에서 한 2번 정도 사례로 설명드렸던 그 연속혈당 측정기라는 제품을 이제 보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앞에 나온 제품 전부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시작을 해줬는데 여기 이제 뒤에 보이는 슬라이드가 작년 11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급여가 됐지만 환자나 의사가 그림의 떡이라고 부른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까 제가 여기 이제 이 기기가 있어서 뒤에 침이 나오는 걸 여기다 붙인다, 이제 꽂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환자가 이걸 잘 쓰려면은 뭐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환자가 한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수가가 잘 없습니다. 누군가는 환자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수가 있어요. 아니요, 요거요. 요거. 그러니까 당뇨 교육에 대한 일반 교육 습관이 있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기계값은 습관을 해줬는데 이 제품을 잘 쓰게 만들기 위한 교육 수가가 존재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가 예전에는 많아봤자 환자가 서너 번 찔러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제 5분에 한 번씩 나온 데이터, 엄청난 데이터가 쌓일 텐데
기존 진료와 똑같이 시간 내서 이걸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의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처방할까라는 이제 걱정이 좀 있어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블리나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참. 가끔씩 이렇게 던져주는 분석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여튼 야 그렇군요. 의사가 써야죠. 그렇죠. 환자가 써야 되고. 네. 근데 그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에 대한 수가가 지원이 안 되면 네. 이거는 정말 뭐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야 네. 이제 환자들도 좋은 제품을 쓰시게 되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게 되겠나라는 이제 말씀이고요. 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예. 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다음 슬라이드 아마.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처방까지 했다 치고, 네. 네, 그 의사가 처방했다고 근데 또 환자가 다 열심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슬라이드.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먹는 약 하나 딱 먹는 것도 잘 안 하는 환자들이 사실 꽤 많은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디지털 앱을 가지고서 뭐 네. 질병 관리도 하고 치료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과연 앱을 하나 쓰세요라고 하면은 아마 게임이면 좀 열심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그게 아닌 앱을 환자가 얼마나 열심히 쓸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환자들 중에 한 900명에게 앱을 쓰게 했다 그래요. 네. 이게 불면 치료제인데, 그래서 이제 써보세요라고 드렸더니 그 중에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500명 정도가 열심히 안 쓴 게 아니라 앱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환자가 900명 중에 500명이 나왔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임상 시험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시지만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환자 관리합니다. 막 네. 문안 인사도 드리고 네. 쪼았는데 이 정도 결과가 나온다면 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처방하면 환자들이 이거 쓸 거냐.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근데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네. 과연 지금 현재 앱에서 이게 이제 이런 앱들이 보통 한 번에 10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8주에서 12주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쓰는 앱 중에 10에서 15분 이상 쓰는 앱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네. 뭐 유튜브라든지 뭐 네. 넷플릭스, 뭐 그런 거 페이스북 말고는. 이런 거나 쓰지 네. 심지어 쇼핑 앱도 15분씩 쓰는 앱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닥 크게 재미도 없는 이 앱을 환자 보고 매일매일 8주 동안 15분씩 쓰세요라는 게 저희가 앱이니까 뭐 하겠지 싶어도 막상 환자 입장에서 열심히 안 쓴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험이 이걸 좋아할 거냐, 예. 의사는 좋아해서 처방할 거냐, 환자는 쓸 거냐. 한정이 다 다른 스토리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함정이 많이 네, 있고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조금 정리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런 업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겠다는 이제 스타트업들 이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맞아요. 다들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한 불평 아닌 얘기네. 불평을 네. 하시는 게 이런 말씀 하시죠. 네. 헬스케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그리 힘드니? 네. 그러시면은 뭐 규제가 많아요. 네. 아니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만나기 힘들어요. 네. 의사들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이런 얘기들 하셔서 오케이, 뭐 그건 틀린 말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산업 구조를 생각을 해봐라.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제품을 쓰는 사람과 쓰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과 거기에 돈 되는 사람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환자, 의사, 보험이잖아요. 셋 다 다른데 셋 다 막강하고 하나라도 삐지면 곤란하다. 세상에 이런 산업이 어딨냐. 소비자 산업이면 소비자만 만족시키면 되고 그렇죠. 기업 대상이면 기업 하나만 딱 만족시키면 되는데 유저 자체가 복잡하고 시어머니가 세 개나 있는 산업이 어딨냐.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하곤 하거든요. UI UX가 더더욱 어렵네. 훨씬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해관계도 맞춰야 되고 예. 이게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건 개발자들도 좀 새겨들어야 될 얘기 같은데요. 예, 이게 네? 단순히 환자가 이런 거 쓰면 좋겠어 라는 아이디어만으로는 맞아. 부족할 수밖에 맞아. 없고요. 맞아. 예, 그래서 의사도 만나봐야 되고 뭐 보험 하시는 분들도 만나봐서 야. 어떻게 이걸 다 만족시키는 판을 짤 수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참 좋고 유익하고 정보가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요구를 해가지고 왜 이거 사용 안 하십니까 선생님? 정부한테는 왜 이거 수가를 왜 안 주냐? 그렇게 적극적인 얘기를 그런 환자들이 몇이나 될까? 그런 약이 글쎄요, 있어요. 예. 걸리백 같은 약도 예, 사실은 그렇죠. 환자들이 예. 먼저 요구를 한 거고 주로 생명과 예. 직결되는 암이라든지 예. 아니면 것들.
그 지속형 혈당 측정기도 자꾸 말씀을 드렸던 그건 게 이제 소아당뇨, 어머니들이 나서니까 나서니까. 제2형 당뇨, 본인이 당뇨인 사람들은 잘 안 나서는데 맞아요. 내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소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 세계 시어머니들이 3명의 시어머니들. 악셀러레이터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함부로 이렇게 뛰어들 일이 아니고 잘 생각해보고. 야, 아니 말씀하시다 강의 40분 하신다는 게 벌써 54분 됐어요. 뭐 다행히 질문보다는 되게 아하 그렇구나 뭐 이런 댓글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네네. 카탄 원격 진료에 대해서 원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사실 너무 이제 첨예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 현재 이슈에 대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하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반대하는 쪽 의견들이 나오는데 한 두 가지로 저는 큰 이제 흐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1차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무한 경쟁, 각자 동생해야 되는 의료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원격 진료마저 열려버리면 예전에는 불편해서 서울대병원 못 가고 대학병원 못 갔던 환자들이 다 글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1차 진료기관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시민단체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의료 영리화에 대한 걱정인데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어떤 식으로 허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저희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환자 의사 간 원격 진료에 대한 법안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이 되지는 못했지만요. 그래서 법안들을 쭉 들여다봤더니 공통적으로 원격 진료는 기본적으로 1차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 다 대상은 아니고 재진 환자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개념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1초 진료병원밖에 못하니까 뭐 대학병원이랑 크게 경쟁할 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은 그러면 1차 진료기관 내에서의 경쟁이었거든요. 환자분은 서로 데려가려고 그럼 누군가는 콜센터 의원을 만들어가지고 원격 진료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재진 위주로 간다면은 제가 보던 환자 계속 보는 거니까 사실은 그 서로 다른 의사 간에 크게 불필요한 경쟁이 생길 일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의료 영리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건 사실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한 문제죠. 왜냐하면 의료 영리화라는 것은 누가 외부에서 의료기관에 뭐 투자를 해서 의료 수익을 이제 뭐 회사에서 가져가고 이런 문제인데 원격이라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건데 다만 그 의료 영리화라는 그 주장을 조금 넓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원격 진료가 열리면은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플랫폼이 하나가 나와서 걔네가 어떤 환자들이 어디로 가고 이걸 다 결정을 해버린다면은 걔네가 사실상 의료 영리화나 마찬가지 아니냐. 진료 한 건당 5%씩 10%씩 걔네가 돈을 뜯어가면 그게 의료 영리화지라는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재진 환자 위주로 간다는 것으로 좀 해결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진 환자 위주로 온다면은 플랫폼이 저한테 해준 게 없거든요. 어차피 저를 보는 환자가 저한테 온 거고 플랫폼이 해준 것은 새로운 환자를 저한테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원격 진료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 이미 현재 진료 현장에서 저희가 뭐 전자의무기록 같은 거 이미 쓰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내고 쓰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사실 그런 시스템만 제공을 해주는 거지 어떤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힘을 못 가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의료 영리화에 대한 이슈도 자연스럽게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짜기에 따라서 그런 좀 의문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한다면은 저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은 큰 반발 없이 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일부 부처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를 그러니까 보건을 잘 모르는 부처들에 계신 일부 부처에서 좀 성급하게 뭐 뉴딜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뉴딜? 그럼 누군가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그 돈을 누가 어디서 뜯어가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이미 만들어버리신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좀 성급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없이 자연스럽게 가서 설득을 했으면 또 쉽게 갔을 이번 기회가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찬스인 건 저는 맞다고 물론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요새처럼 또 의료계한테 또 고마워한 적도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번 기회 논의하기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조심스럽게 논의를 한다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잘 모르는 부처에서
좀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설레발을 좀 안 쳐주셨으면 예, 좀 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협이나 병협도 조금 이제 입장이 많이 옛날보다는 네. 완화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막 결사반대 이런 건 아니신 것 같고 세상이 자꾸 변해가니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 일본도 주치 제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 일단 보는 거고 재진 환자를 볼 때 최소한 6개월 동안 본 환자들 대상으로 이후에 원격 진료. 그러니까 그만큼 그 환자에 대해서 잘 안다는 조건을 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도 애시당초 만성 질환자들 위주로 원격 진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한 거였고 해서 일단 대상을 좀 제한하면서 아까 저 재진 환자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뭐 원격 진료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건강은 오프라인 진료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원격을 같이 가미해서 유연하게 진료를 하자는 거지. 온라인만 진료를 하자는 건 아닌데 혹시 그런 게 약간 뭐 콜센터 그러면 좀 하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근데 또 그 법안에도 사실 그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금지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한 안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그 뭐죠? 아파요닷컴 생각이 나요. 아파요닷컴. 그 자 쓰라린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48만 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응급 질환의 경우 그래서 열나거나 아이들이 밤에 열날 때도 근데 원격 진료에 대한 좀 허용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만성 질환이나 뭐 그런 제한된 한 질환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재진보다는 초진을 이제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가 좀 딜리키트하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열이 밤에 열나는데 애를 응급실에 가야 될지 안 갈지를 갖다가 원격 의사가 만약에 그걸 좀 판단해주게 하면 일반 입장에서 참 좋은데 삐딱해서 잘못 판단하면 큰일로 재앙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은데 그런 문제는 또 보험에서 또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또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아까 저 신전도 그거는 등산객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 미리 알면 중간에 등산을 중지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인공지능을 담당하시니까 그런 것 좀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되겠네요. 적극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등산 인어 중에 나노 슬래그를 깔아가지고 그 자체가 센서인 옷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입고 가면 이제 알아서 하는 건데 그게 뭐 인프라가 또 받쳐줘야 되니까 옷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료진도 있어야 되고 의료진 도와주는 누가 모니터링 할 건지도 그래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윤 팀장 뭐 마지막으로 뭐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8시간 지나가요. 중국의 원격 진료. 중국도 원격 진료 열심히 인상 훨씬 많아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질문만 제가 잘 모르는. 한국에서 아니면? 네, 한국과 중국도 가능할 수 있다고. 국가 간에요? 국가 간의 원격 진료. 이게 좀 사실 이게 법적인 이슈가 역시 있을 것 같고요. 기술보다는 이게 이제 그 나라 환자를 누가 진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옛날에 원격 진료를 너무 결사 반대하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틀어 막았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우리 중국 교포의사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이제 저희가 처방권을 한국 의사들이 가지고 있으니 중국 의사분이 처방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모든 걸 꽁꽁 맨다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밤에 열났을 때 상담 같은 거를 그 중국에 있는 한국어 쓰시는 의사분들이 상담만 해주는 걸 사실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분들이 그거 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뭐 할 거냐, 한국 의사는 한국 환자에게 이런 말씀 사실 드린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얘기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한국 의사 입장에서는 우리 환자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또 다른 타입의 국경 없는 의사가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얘기를 듣다 보니 하도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그냥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좀 아쉽지만. 아쉽지만 여기서 선생님을 놔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주제는 잠깐 예고를 해주세요.
뭐 정신과 관련된 우리 부부의 세계의 어떤 정신적인 뭐 분석 이런 것도 재밌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재밌어요. 영어로 패시네이팅 해본. 네네. 의대 후배가 후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날 부부의 세계. 네, 부부의 세계 한번 기대해 주시죠. 야한 얘기는. 19금이에요. 네네. 네, 그럼 다음 주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원격 교련은 상당히 필요성 느끼지만 이게 의사분들 첨예. 항상 참여해.